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악재들을 하면 블랙스완급 악재가 뭐가 있나 다 아는 악재죠, 당연히. 그러면 그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 비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 비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하면 침체가 왔다는 얘기고, 침체가 오면 쇼텀 금리가 확 내려갈 거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게 과거에 있었던 패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만한 악재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뉴스 나온 것들, 이번 주 앞보 쪽에서도 계속 나온 뉴스죠. 채무 불이행, 부채한도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러시아에서 핵 사용하고 그 드론 보내서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러 전쟁이 좀 더 확산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전쟁 나는 것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막 급작스러운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것 같진 않고, 혹시 이건 이제 뭐 미친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거니까. 1번도 솔직히 확률상으로 보면 1번, 2번 다 굉장히 낮은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제 3번은 낮은 확률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는 뭔가를 시장에서 뭔가를 예상하기는 생각보다 되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리고 의사결정하기는 어려운 이제 문제들이다. 블랙스완급, 진짜 블랙스완급. 이거 터지면 뭐 당연히 비자발적 금리나 하겠죠. 예. 이슈가 진짜 커지고 진짜.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뉴스들을 몇 개만 찾아볼게요. 그래서 부채 한도는 이게 이제 어저께 제가 스크랩한 건데, 부채 한도는 협상은 희망적이고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13일 날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쓴 뉴시스에서 써놓은 건데, 희망적이고 협상도 진행되고 있고 합의점도 찾았다. 이게 합의점을 찾았다는 얘기는 결국 부채 한도랑 그 다음에 지출 삭감이랑 두 개의 중간점 정도에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수주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부채 한도를 단기 연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결국은 과거랑 똑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되게 뭐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희망적이고, 예. 예상을 하는데, 이걸 뭐 맞춘다 안 맞춘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은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확률상으로 보면 당연히 안 일어난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안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다니까. 그리고 없었어요. 한 번도 안 갚은 적이. 그리고 만약에 뭐 한 달짜리 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폴트가 나서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들을, 부분들은 약간 공포 마케팅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재 변동성을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내재 변동성이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재 변동성이 높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다운사이드가.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한다라고 시장에선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도 뭐 러시아군이 느린 이유는 자기는 전쟁이 아니라 뭐 특수 군사 작전 한다 뭐 이런 소리. 그다음에 서방에서 나쁜 무기 줘가지고 계속 뭐 이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이러고 있다. 그다음에 나토 직접 개입하는 날이면 상상 못한다. 상상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핵이죠. 개입하고 실제로 들어오면은 나 핵도 쓸 수 있어. 그리고 나 되게 핵도 많고 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통제 자기네들은 다 될 거라고. 바흐무트가 중요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통제가 되면은 뭐 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크라 테러 하고 있다 뭐, 그다음에 핵 보유국은 못 건넨다 뭐 이런 얘기들, 핵 얘기가 나오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안 한다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은 결국은 이 없는 상태 내에서 내가 의사결정할 거는 월스트 케이스를 그려보고, 월스트 케이스의 내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월스트 케이스에 됐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오픈하고 가는 거고, 이 부분은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 아니야 그래도 월스트 케이스를 조금은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월스트 케이스에서는 좀 막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풋옵션을 사던가 뭐 이런 거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2번 3번 부분은 지금 내재 변동성을 봐서는 저는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이미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보면, SB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3개 망한 은행들, 파산한 은행들이 5,320억 불이래요. 근데 2008년도에 리만, 그러니까 중요 은행, 큰 은행이죠. 걔를 제외한 25개 은행이 파산한 게 5,260억 불이래요. 그래서 현재가 더 크대요. 근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이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지금 2008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거의 뭐 15년 전이잖아요. 15년 전에 이 금액하고 지금 이 금액하고는 금액 사이즈가 다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된 게 얼마고 돈 푼 게 얼만데,
그러니까 이런 수치적인 거를 가지고서 뭐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뭐 이번에 충분히 많이 파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신뢰를 두면서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이번엔 다 이제 그러면 부도날 건 부도가 다 났나 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A가 파산했을 때의 시장 상황, B가 파산했을 때의 시장 상황,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파산했을 때의 시장 상황, 이건 인수를 뭐 시킨 거라고는 하는 거니까 어쨌든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팩웨스트 은행 사건을 보면은 경향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점점점 시장에서의 임팩트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렇게 은행 파산되는 프로세스가 이미 셋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나눠서 얘를 평가를 해서 자산과 부채를 다 팔아서 손실이 얼마인지 리얼라이즈 시키고 그걸 FDIC가 인수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서 없애고, 이런 식의 체계적인 파산 프로세스가 다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란스럽지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돈을 막 빼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파월도 그때 얘기한 게 돈을 이렇게 빨리 뱅크런을 해서 돈을 다 뺄 수 있을지 잘 몰랐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은행 파산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있고 큰 이슈가 없다라는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제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뭐 트럼프 때 이렇게 된 거 왜 그랬어? 그리고 이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트럼프 때 은행 자산 500억 불 때까지를 이제 테스트 받는 거였는데 그걸 2,500불로 억 불로 5배나 늘려서 이런 지금 망한 은행들처럼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받게 됐다라고, 이제 그게 문제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감독 강화하는 거를 검토 중이라고 이제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은행들 500억 불까지도 그 이하까지도 스트레스 테스트 해가지고 아마 결과 다 제출하라 그래서 받았을 거예요. 예, 페드는 아마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로 보면서 지금 코멘트들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충분히 뭐 그게 완전히 뭐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 은행들이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거나 이렇게 바라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파산을 더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페드가 관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계속 말 나오는 이 상업용 부동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다. 상업용 부동산이.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쪽의 컨셉을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이 사는 상업용 부동산이랑 펀드가 사는 상업용 부동산은 달라요. 은행이 더 보수적일까요? 아니면은 펀드가 더 보수적일까요? 그럼 보수적이다, 안 보수적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은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펀드보단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 프로세스상.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먼저 망할까요? 펀드가 먼저 망할까요? 이미 펀드는 블랙스톤이나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중에 디폴트 내는 것들이 이미 발생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 있는 것들이 디폴트가 됐다고 막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펀드에서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그러면 더 커질 거다. 그 다음에 그 커지는 상황 하에서 더 넘어가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게 저도 약간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변동금리가 64%나 돼서 그래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도 결국 사기가 처음에 그들은 사기가 아니라 대출 받아서 집 지어서 계속 레버리지 해가지고 집을 올렸다가 집값 빠지니까 뭐 데드 스파이럴 걸려서 계속 빠지면서 배째고 나가고 뭐 이런 사기라고 되고 막 난리치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또 레버리지가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아 이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64%면 지금 이제 5.25인데 여기서 5.5, 6 이렇게 가면 얘네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겠구나. 왜? 보통은 얘네들이 그 펀드를 만들 때는 은행에서 브릿지론이나 아니면 론을 받아서 저금리니까 그 금리로 메꾸고 나머지 것들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돈을 주는 이런 형태의 전체 이제 펀드를 만드는데 밑에 게 계속 올라가면은 손님한테 줄 돈이 없어지고 손님한테 줄 돈이 없어지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부도가 나는 거고, 지금 부도 내는 거는 이걸 아무리 계산해서 NPV를 땡겨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아마도 건 바이 건이니까 펀드는 그걸 다 부도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린다라는 쪽에 저도 동의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올리면은 예전에 작년에 있었던 그
영국에서 그 금리 확 오르면서 실제로 국채 매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상업용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연기금들도 자산 부채 미스매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스테이롱고는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가 나면은 그때 내릴 거지, 미리 내려줘가지고 주가도 올리고 뭐 채권도 좋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 생각은 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로 보시면은,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상업용 부동산이 부도가 날지, 추가로 더 날지 안 날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개스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나온 데이터들 딜레이 된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치를 해서 보고 있고 그걸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격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은 그냥 BXMT 같은 것들의 움직임을 보자 이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때 아장창 빠졌다가 돈 계속 풀면서 쫙 올랐죠. 18불에서 34불 뭐 이런 레벨까지. 그랬다가 지금 2022년도 오히려 작년서부터도 이미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2023년도 그 다음에 그 SBB 사태 생기면서 와장창 내려와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디에 있어요? 코로나 때랑 같죠, 거의. 예. 그럼 여기가 어느 정도는 뭐 다 반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코로나 때 막 락다운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임에도 그 레벨까지 왔으니까 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었어요.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 다음에 그 공매도 같은 볼륨도 그 SBB 사태 일어났을 때 공매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다시 다 일로 내려왔죠. 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실제로 DXMT 숏 볼륨이라고 치시면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딩 뷰에서.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비교해서 보면은 실제로 이게 터지니까 공매도를 엄청 쳤죠. 그리고 여기도 중간중간 치긴 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많은 적은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때랑 비슷하고 이때 되고. 그럼 이때 뒤에 가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공매도도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된 상태라고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여기서 금리가 더 추가로 인상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않으면은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뭐 물론 뭐 리세션 나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내포하고 있는 거는 안 일어난다에 대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 전에 QT를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제 저는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는 이거 계속 이제 줄였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SBB였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옆으로 간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제 작년도 5월 달서부터 이제 QT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SBB 사태로 올린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밑으로 줄여야 되는데 과연 이걸 얼마나 여기서 줄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체의 트렌드와 얼마까지 뭐 이런 타겟은 모르지만 추세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추세가 옆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지면은 괜찮은데 QT를 계속 하는 건데 아닌 것 같아. 지금 분위기 안 좋아. 그러면 그냥 옆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또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가면은 이거 자체는 이제 코멘트를 하겠죠. 이제 QT를 뭐 완화를 하고 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자기네들이 얘기만 하고 어느 정도 국회 가서 설명만 하고 뭐 이러면 할 수 있는데, 말해서 FOMC는 미팅 한 번 할 때마다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뭔가 시그널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금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 분명히 예금을도 줄어들었고 SBB 사태죠, 이거. SBB 사태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은행이 두 개가 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옆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옆으로 가는 상태가 되면은 속도는 어쨌든 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행 두 개가 더 망했어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은행 두 개가 망하면서 결국은 디파짓 계속 빠지는 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디파짓 빠진 거든 돈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럼 MF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MF로 갔는데 이 MF는 또 어디다 돈을 넣냐는 거죠. 이게 뭐 리버스 레포라는 페드에다 돈을 넣으면은 그 금리 플러스 뭐 10bp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는 것 때문에 결국 글로 돈을 다 넣고 있고 MF가 또 거기다 돈을 넣고 있어요. 그럼 결국 돈이 페드에서 찍어서 나왔던 게 다시 돌고 돌아서 페드한테 가고, 페드는 결국 이자 받는 거랑 계산해가지고 따지면은 뭐 계속 손해보면서 이자를 더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오히려 안 풀리게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MMF를 어떻게 뭔가 핸들링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냥 이것도 제 뇌피셜이에요. 그냥 MMF를 가지고 뭔가 조절하지 않을까? 너무 MMF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스테이 롱걸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하는 맨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주는 시그널이고 그 전에도 뭐 MMF 가상금리를 없앨 거야. 그러면 MMF로 들어간 돈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뭐 디파짓이 늘어나든지 뭐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감소하는 것도 계속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당연히 SVB 사태 일어나서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뱅크 크레딧은. 이거 파산이잖아요. 이만큼 파산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파산해가지고 대출 자체가 감소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감소를 할까? 이거는 또 뭔가 망해야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줄어드는 속도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건지 아닌지. 여기서 그냥 옆으로 가거나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노멀한 상태니까.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출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제 각도는 비슷하게 이르 각도랑. 그래서 저는 이 각도를 제일 중요시 여겨서 이 각도가 이 기울기로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몰랐는데 이렇게 된 기울기는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죠. 2022년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보다 보니까 크레딧이 여기서 왕창 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크레딧이 확 늘어난 거죠. 예, 지나서 보니 또 이런 거를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크본드들이 진짜로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까 전에 이제 그 홀릭스 방에서 제이님께서 이제 애플이 채권 발행한 거 올려주셨는데 애플은 채권 발행을 종종 해요. 대부분 다 그 배당 주려고 해요. 현금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자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세금 내야 되는 부분들이랑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안 가져오고 밖에다 냅둔 상태 내에서 밖에서 투자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밖에다 놓고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는 생각했을 때 아니 씨 채권 발행해서 배당해주고 뭐 자사주 사고 이게 이상하다 막 이랬었는데 네팅 전체로 보면은 그게 더 싸서 걔네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걔네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가 금리가 낮은 쪽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금리가 높은 쪽이라면 걔네가 잘 발행하지 않아요. 의외로 걔네들 되게 똑똑해요.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랑 경기를 진짜 제일 더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애플페이가 금융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챌린징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 크레딧 스코어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애플이 들어와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임팩트는 엄청 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애플이 채권을 발행한 것도 저는 약간은 금리가 여기서 추가로 많이 내려가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30년짜리 같은 경우는. 긴 채권들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스프레드 다시 이제 CCC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 CCC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 정크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얘네들부터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부터 망할 건데 실제로 금리 자체도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오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OIS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그 다른 이제 뭐 진짜 스프레드만 보는 것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침체가 일어나면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다. 망하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애플도 30년짜리 저는 100bp 언더로 다 빌렸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135였나? 100bp가 넘더라고요. 애플이 신용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용 스프레드는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15%대잖아요. 예, 되게 높죠. 예, 그러면 이거 가상금리가 지금 10%대 넘는 거잖아요. 10%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높은 상태인데 그래도 내려가는 중이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금리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펙티브 일드 같은 경우는 하이일드 같은 경우도 내려가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침체가 온다면 얘가 이러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침체가 올 것 같은 이제 확실한 게 생기면 다시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트렌드상으로는 침체 분위기까지는 아니다. 라는 게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0년짜리 3개월짜리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인데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이런 때는. 예. 지금 이거는 계속 3개월물을 누군가가 안 사는 거죠. 아무도 안 사다 보니까 3개월물 금리가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3개월하고 10년짜리는 금리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태.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냥 부채 한도 해결되면은 그냥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침체 시그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체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10년, 2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래서 10년, 2년짜리를 보면 이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은 항상 침체가 왔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침체가 여기쯤 어딘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짧고 가볍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길게 넘어갈 거냐. 저도 침체가 오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뒤집으려면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리 인하하려면. 그러면 침체가 와야 명분 있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잖아요. 페드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긴 올 건데 그게 과연 얼마나 는 사이즈로 얼마나 큰 임팩트를 줄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너무나도 알려져 있다. 이 상황이 모두가 예상하는 침체가 오긴 오는데 그러면 그거 왔을 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냐 볼 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미 현금 비중 열라 높잖아요. 지금 이제 연기금들 뭐 그다음에 주식형 매니저들 현금 비중 엄청 높다. 뭐 몇 년 내 제일 크다. 이미 현금으로 다 바꿔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추가로 오히려 미래만 본다고 치면은 미래에 현금을 더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더 빠질 것 같으면 더 바꾸겠죠, 현금을. 근데 지금은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미 많아진 자기네가 최대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얘가 추가적으로 더 증가, 더 증가, 더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는 뉴스에서 안 나오거든요. 저도 확인은 못 해봤고 BOA 그 리서치 보면 좀 나올 텐데 더 증가하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포지션을 숏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어느 정도는 침체 오는 거를 다 반영해서 이미 사놨기 때문에 안 오면은 그럼 어떡할 건데? 오히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강하게 오지 않으면은 누가 먼저 눈치 게임 하다가 먼저 캐시 비중을 다시 줄이고 주식이나 리스크 자산 늘려야 되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은 침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들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비중, 그다음에 주식 선물 숏 포지션 역사적 최다 뭐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미 뭐 침체라고 반영해서 이미 나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침체의 정도가 진짜로 강력한 침체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이 포지션들을 걷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주식을 사거나 선물을 걷거나 그러면은 그 큰 포지션이면은 누가 막 확 돌았는데 누가 사주겠어요? 그러면은 오버리액션으로 확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 무조건 해지하거나 무조건 숏으로 돌리는 거는 그거 자체도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이제 잘 모르겠는 이제 저같이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막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는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뭐 진짜로 잘 모르겠으면 아예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래도 올라가는 것도 리스크니까 어쨌든 뒤에 가서 다시 사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지금 그냥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